월 매출 2천만 원. 그런데 손에 남는 건 고작 200만 원. 주 7일이라도 최저시급만 못한 카페 사장님들의 현실입니다. 전국 카페 수가 10만 개를 넘어섰는데 편의점보다 많아진 이 시장에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몰고 온 가격 전쟁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오늘 이 끝없는 경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 매출 2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느껴지죠. 작은 회사 직원 몇 명 월급은 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숫자 뒤에는 잔인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월 2천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평균 70만 원치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약 350잔 이상입니다.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밤 9시에 닫는다고 가정하면 14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커피를 내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숫자예요.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줄을 서야만 가능한 매출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2천만 원을 다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비용들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먼저 재료비가 있습니다. 원두, 우유, 시럽, 컵 빨대, 냅킨까지 커피 한 잔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매출의 약 30% 정도가 재료비로 나갑니다. 다음은 임대료예요. 서울 시내 1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도 월세가 보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상권이 좋은 곳은 훨씬 더 비쌉니다. 전기세도 만만치 않아요.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리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가고 수도세랑 카드 결제 수수료도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 내는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모든 매출에서 수수료가 빠진다고 보면 되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본사에 내는 돈도 따로 있어요. 로열티라고 부르는데 브랜드를 빌려 쓰는 대가로 매달 본사에 내는 사용료입니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떼거나 정액으로 내거나 원두를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형태로 지불하게 되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돈은 많아야 15% 정도인데 이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에 15%면 300만 원이죠. 여기서 조기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까진 세액이 매기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안팎밖에 안 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이 1,30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월 2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카페 사장님은 주 7일을 일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장에 나와서 새벽에 문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에 문 닫고 청소하고 정산까지 다 합니다. 주 7일 일하고 200만 원이면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페는 열기 전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팔 때라고요. 마치 요트와 같다는 겁니다. 사기 전에는 설레고 팔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 사이의 시간은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도 카페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해 겨울 대한민국을 대응굴 뒤흔든 사건이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입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인데 나라가 돈이 부족해서 위기에 빠지면 도와주는 곳이에요.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이 기구에서 긴급하게 돈을 빌려왔는데 대신 매우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어요. 구조조정이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줄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직원을 내보내는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죠. 40대 50대 가장들이 퇴직금 봉투 하나 들고 막막한 거리에 섰어요. 다시 취직하려 해도 문은 좁았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 단계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거든요. 남은 선택지는 내 사업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영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자영업자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죠. 식당, 가게, 학원 같은 걸 직접 하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치킨집이 인기였어요. 초기 투자비가 적고 배달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킨집은 몸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름에 38도에서 40도 가까이 되는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 앞에 서야 하거든요. 튀김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서 빠지지 않고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체력이 좋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흐름이 생겼는데 스타벅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카페 문화라는 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커피라고 하면 다방에서 마시는 믹스 커피를 떠올렸어요. 설탕과 프림이 듬뿍 들어간 달달한 커피였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달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원목 테이블,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는 게 멋있는 일이 됐거든요. 카페는 치킨집보다 몸이 편했고 5천만 원 정도면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고 바리스타 교육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카페 수는 10만 개를 넘어섰어요. 편의점보다 많은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크게 늘지 않는데 커피를 파는 가게만 계속 늘어난 거죠. 이렇게 카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을 때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번화가 카페들은 텅텅 비었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한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예요. 노란색
간판의 메가컵, 보라색 간판의 컴포즈 커피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단순했어요. 바로 가격이죠.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에서 2,000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500원 정도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매장 크기입니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카페에 가보면 넓은 좌석 공간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고 소파도 있어서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임대료가 많이 들죠. 좋은 자리에 넓은 공간을 빌리려면 월세가 수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메가커피와 컴포즈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테이크아웃 중심의 작은 매장을 낸 거예요. 테이크아웃이란 매장에서 먹지 않고 가져가는 건데 좌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매장이 10평 남짓이면 충분하니까 임대료가 확 줄어들고 인테리어도 단순하게 하면 되죠. 두 번째 비밀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많이 살수록 개당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동네 문구점에서 공책을 한 권 사면 2,000원인데 대형마트에서 10권 묶음을 사면 한 권당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사니까 싸게 파는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카페가 원두를 100kg 사면 킬로그램당 3만 원을 내야 할 수 있는데 전국에 수천 개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가 원두를 한꺼번에 수만 킬로그램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컵, 빨대, 시럽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비밀은 입지 전략입니다. 입지란 가게가 있는 위치인데 이들은 바로 옆에 심지어 같은 건물에 매장을 열었어요. 스타벅스 가려던 손님이 옆을 보니 절반 가격짜리 커피가 있는 거죠.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가커피의 노란색 간판, 컴포즈 커피의 보라색 간판. 2020년대 초반부터 이 두 색깔이 대한민국 거리를 빠르게 물들여갔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보이고 대학교 앞에도 있고 사무실 빌딩 1층에도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간판들이 됐죠. 성장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메가커피는 2015년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개가 넘는 가맹점을 갖게 됐어요. 컴포즈 커피도 비슷한 속도로 성장했고요. 전국 어디를 가도 이 간판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싸니까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매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품질은 기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비결은 재료의 회전 속도에 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재료가 빨리 소진되잖아요. 원두를 오래 묵혀둘 필요가 없고 우유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신선한 재료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손님이 적은 카페는 어떨까요? 일주일 전에 뜯은 원두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로 커피를 내려야 합니다. 바쁜 저가 카페가 한산한 카페보다 더 신선한 커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성장에는 사업 다각화도 한몫했어요. 다각화란 여러 분야로 사업을 넓히는 건데 처음에는 커피와 간단한 음료만 팔았지만 점차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메뉴를 확장했습니다. 매장 크기도 커졌어요. 1층과 2층을 터서 좌석을 배치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곳도 생겼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절반 가격에 비슷한 맛을 누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매일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스타벅스에서 4,500원짜리를 매일 마시면 한 달에 약 13만 원이 드는데 메가커피에서 2,000원짜리를 마시면 한 달에 약 6만 원입니다. 한 달에 7만 원 차이가 나고 1년이면 84만 원이죠. 이 돈이면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계산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꿨습니다. 스타벅스에서 4,500원짜리 마시던 사람이 옆 건물에서 2,000원짜리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가 커피의 부상은 소비자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이 변화의 이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려난 브랜드들이죠. 엔젤리너스 커피, 이 이름 기억하시나요? 한때 롯데그룹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커피 브랜드였는데 천사 날개 모양 로고가 전국 곳곳에 걸렸었죠. 커피빈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스타벅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급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간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 원인은 정체성의 부재였어요. 정체성이란 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스타벅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초록색 로고, 다이어리, 텀블러 그리고 넓은 매장이 떠오르죠. 투썸플레이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케이크가 떠오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케이크 사러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엔젤리너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커피인가요? 빙수인가요? 빵인가요? 대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팥빙수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건 여름 한철 메뉴였어요. 빙수 먹으러 겨울에 엔젤리너스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빵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빵은 파리바게뜨의 종류도 많고 가격도 더 쌌습니다. 굳이 엔젤리너스에서 빵을 살 이유가 없었죠. 커피빈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차 메뉴에 힘을 줬는데 미국 본사의 방침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커피숍에 가면 대부분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시킵니다. 녹차나 캐모마일 차를 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차 메뉴가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안 시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스타벅스가 다이어리나 텀블러 같은 굿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커피빈은 이렇다 할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굿즈란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상품인데 커피빈 다이어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디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한때 스타벅스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 전략이 통했는데 스타벅스가 4,000원일 때 이디야는 2,500원이었거든요. 스타벅스 갈 돈 없으면 옆에 이디야 가자는 심리를 노린 건데 메가커피와 컴포즈가 더 싼 가격을 들고 나타나면서 이디야의 위치가 흔들렸습니다. 이디야 갈 바에 옆에 메가커피 가면 되니까요. 결국 이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됐어요. 샌드위치 신세란 위아래로 눌려서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위로는 스타벅스라는 프리미엄 강자가 버티고 있고 아래로는 메가커피와 컴포즈라는 가성비 강자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낀 브랜드들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가 이토록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모펀드의 투자입니다. 사모펀드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펀드란 여러 사람의 도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건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에요. 펀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펀드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펀드예요. 부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모아서 기업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목표는 그 기업을 오래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몸집을 키워서 더 비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파는 게 목표입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팔아야 하는데 이걸 출구 전략이라고 해요.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을 파는 거죠. 그 기간 안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겁니다. 매출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장 수를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브랜드들은 해마다 수백 개의 가맹점을 새로 엽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가맹점이 하나 생길 때마다 가맹비가 들어오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들어오고 원두와 재료를 납품하면서 또 수익이 생기거든요. 매장이 많아질수록 본사의 매출은 커지는 거죠. 하지만 가맹점주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두세 개씩 들어서면 서로 손님을 나눠 가져야 하잖아요. 하루에 300잔 팔던 매장 옆에 같은 브랜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반으로 쪼개져서 150잔씩 나눠 갖게 됩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매출이 줄면 이익은 더 크게 줄어드는데 원래 남는 돈이 15%밖에 안 되는 구조에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남는 돈은 거의 없어집니다. 바로 적자가 나는 거죠. 본사가 매장을 늘려서 돈을 버는 동안 점주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경쟁에 내몰리는 겁니다. 저가 커피의 공세 앞에서 스타벅스도 자유롭지 못해요. 한때 스타벅스의 핵심 무기였던 게 있는데 바로 굿즈 마케팅입니다. 굿즈란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상품으로 다이어리, 텀블러, 가방 같은 것들이죠. 몇 년 전 연말이 되면 음료를 17잔 마시고 스티커를 모아서 다이어리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스티커 모으려고 일부러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도 많았고 한정판 텀블러가 나오면 새벽부터 줄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열기가 식었어요. 사람들이 예전만큼 굿즈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는 서랍에 쌓이고 텀블러는 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매년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구성인데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이제는 식상해진 거예요. 다이어리가 한 개면 충분한데 매년 새로 모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스타벅스가 과거의 성공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굿즈가 통하던 시절의 기억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커피 맛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맛을 보장해야 하거든요. 미국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와 한국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똑같아야 하니까 모든 걸 표준화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자동화되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같은 맛이 나오고 원두도 강배전만 씁니다. 강배전이란 원두를 강하게 볶는 건데 강하게 볶으면 맛의 변화가 적어서 품질 관리가 쉬워요. 대신 특별한 풍미를 내기 어렵죠. 게다가 한국 스타벅스의 원두는 한국에서 볶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볶아서 배로 실어오는데 비행기로 보내면 비싸니까 배로 보내거든요. 배로 오면 최소 주에서 길면 2달까지 걸립니다. 커피 원두는 볶은 지 한 달이 넘으면 맛과 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일본 스타벅스가 한국보다 맛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 원두 볶는 공장이 있어서 더 신선한 원두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커피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넘쳐나는 상태인데 전국 10만 개가 넘는 카페 중 상당수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최 20%에서 30%가 사라져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말합니다.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아야 나머지가 숨을 쉴 수 있다는 냉정한 진단이죠. 사모펀드 자본을 등에 업은 저가 브랜드들은 당분간 확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그들의 시계와 매일 매장에 서서 일해야 하는 점주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본사가 커지는 동안 점주들은 가격 경쟁에 내몰리고 탈락한 자리에는 또 다른 창업자가 들어섭니다. 끝없는 경쟁의 굴레죠. 그렇다면 카페 창업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커피 향 가득한 내 가게라는 낭만을 잠시 접어두고 계산기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영업시간을 다시 생각해야 해요. 밤 늦게까지 문을 열어봐야 손님은 없고 전기세만 나가거든요. 커피 소비는 아침과 점심에 집중되는데 아침
아침 출근길에 커피 사가는 사람,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녁에는 술집이나 식당을 가지 카페를 잘 가지 않아요. 저녁 시간은 과감히 포기하고 아침 장사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이죠. 휴식도 확보해야 합니다. 주 7일 내내 매장에 서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아프면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최소 2번은 쉬어야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차별화 포인트도 필요합니다. 그냥 커피 파는 곳은 저가 브랜드와 가격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2,000원짜리 커피와 똑같은 맛을 내면서 3,000원 받으면 손님이 올 리가 없잖아요. 투썸이 케이크로 살아남았듯이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원두를 쓰거나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거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무엇이 됐든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환상은 버려야 하지만 희망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확실한 무기가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커피 시장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저가 커피의 급부상, 중간 브랜드들의 몰락, 그리고 사모펀드 자본이 만들어낸 가격 전쟁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가져온 변화가 소비자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고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카페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치킨 시장이죠. 전국 치킨집 수만 개, 왜 본사는 가맹점을 끝없이 늘리려 하고 점주들은 왜 계속 뛰어드는지 그 구조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영업 시장에 숨겨진 진실,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